안녕하세요. 6주차 공중보건학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할 내용은 공중보건 총론, 건강과 질병, 역학, 감염병 관리에 대한 겁니다. 첫 번째, 공중보건학의 개념은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건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social well-being 이 개념이 꼭 들어가셔야지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건강에 대한 개념은요, 윈슬로우가 얘기를 했거든요. 조직적인 사회 공동 노력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이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 과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보건학의 중에서 특히 WHO에서 말하는 이 건강의 정의는요, 정말 중요하고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공중보건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단계인데요. 첫 번째, 고대기입니다. 고대기에는 좀 외워두세요. 개인 위생 중심 사상이 대두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히포크라테스라든가 아니면 뭐 장기설, 즉 뭐 사액체설이라고 해서 혈액, 점액, 황담증, 흑담증으로 해서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기입니다. 중세기 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칭기스칸이 유럽 정복을 하게 되면서 이때는 뭐 패스트라든가 나병, 천연두, 디프테리아, 홍역 등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검역법 제정이 최초의 검역소가 영국에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뭐 종교적 사상이 대두된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명기입니다. 이건 또 근세기다라고 하고 또는 요람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여명기 때는 드디어 공중보건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프랭크가요, 위생행정에 대해서 말하면서 최초의 보건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최초로 공중보건법이 제정되었어요. 이게 아마 그 예상 문제집에 보니까 여기 문제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1848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공중보건법이 제정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제 뭐 제너의 천연두 종두법이라든가 라마니치의 직업병 그리고 체드윅의 열병 환자 조사서를 이렇게 마련을 했죠. 자, 황립기, 근대기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예방의학적 사상이 대두되게 되죠. 코의의 결핵균이라든가 콜레라균, 연쇄사상구균, 탄저균 등이 발견되었죠. 그래서 세균 때문에 전염병이 퍼지는구나 하면서 세균학설 시대가 대두하게 됩니다. 이때 파스테르가 미생물학이라든가 예방 백신 등을 발견하게 되죠. 좋은 살균법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입니다. 이거는 탈미생물 시대예요. 그리고 이때는 지역 사회보건학 사상이 대두가 되고요. 1948년 7월 4일에 4월 7일에 WHO가 창립이 되고요. 세계보건의 날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WHO에서 말하는 건강수준평가는요. 평균 수명, 조사망률, 비례 사망률입니다. 이거는 계속 시험 문제 나옵니다. 예. 그리고 국가의 건강 수준을 평가하는 그 지표는 뭐냐? 영아 사망률이에요. 그리고 알파 지수입니다. 알파 지수라는 것은 신생아 사망수 분의 영아 사망수라고 말씀드렸고요. 1에 가까울수록 건강 지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요. 공중보건 사업의 3요소는 바로 이 공중보건과 행정과 법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레이벡과 라크라크가 말한 질병의 자연사 5단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즉, 질병이 발생해서 사라지기까지 5단계를 거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단계는 비병원성이에요. 이때는 아직까지 감염이 되지 않은 상태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환경위생이라든가 보건교육이 강화되는 게 주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2단계는 이제 초기 병원성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병원성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인 예방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예방접종이죠. 그래서 2단계 때 예방접종을 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를 크라크가 말한 1차적 예방이 되는 거예요. 예. 1차적 예방으로 예방입니다. 예방접종, 환경위생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할 수 있는 게 이제 1차 보건 의료를 강조한 알마타 선언에서 1차 보건 의료를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예방접종, 모자보건, 영양개선, 풍토병 관리, 일상적인 치료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방의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는요. 불연성 감염기와 발연성 감염기예요. 불연성이라는 것은 감염은 됐지만 아직 증상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때는 정기 검진 또는 조기 진단, 이제 치료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발현성일 때 실질적으로 이제 감염이 되어서 증상이 나타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단계예요. 그래서 3, 4단계를 2차적 예방이라고 하고요. 2차 보건 의료는 이쪽입니다. 이게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뭐 응급치료, 급성질환, 입원치료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5단계는 회복기예요. 회복기는 이제 재활이 이제 강조되는 부분인데 뭐 질병의 증상이 발현해서 이제 치료를 통해서 회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증으로 갈 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때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재활입니다. 이거는 3차 예방이라고 하고요. 3차 보건 의료에 해당합니다. 그게 바로 뭐 재활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아니면 이런 말이 들어가게 되면 3차 보건 의료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찝으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그래서 이 1, 2단계에서는 예방의학에 해당하고 3, 4는 치료의학이고 그 다음에 5단계는 재활의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꼭 시험 문제 한 문제는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건강과 질병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 책에 그렇게 제목이 나와 있죠. 그렇다면 질병의 3요소는 뭐예요? 바로 병인, 숙주,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병인, 숙주, 환경에 해서 이제 질병 발생의 모형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삼각형 모형이 있죠. 즉, 이 환경이 만약에 숙주한테 불리하게 작용했을 때는 이제 그 질병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쵸?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제 수레바퀴 모형이에요. 그래서 수레바퀴 모형은 인간한테는 이제 내적으로는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있게 되겠고 외적으로는 이제 생물학적 환경 요인 그리고 사회 경제적 환경 요인, 물리적 환경 요인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숙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 내적인 것과 외적인 요인이 상호작용을 해서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모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두된 원익막 모형 또는 거미줄 모형설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얽히고 설켜서 질병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비감염성 질환의 발생 연구에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합니다. 비감염성이라는 것은 감염이 돼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평균 수명이 증가되면서 발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역학입니다. 자, 역학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제가 자꾸 이렇게 복습을 해드리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제가 놓친 부분도 있고 또 가끔씩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복습을 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 번 더 역학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학은요, 기술 역학과 분석 역학, 그다음에 실험 역학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기술 역학은 1단계 역학으로서요. 어떤 질병과 질병의 발생과 관계되는 현상들을 갖다가 그냥 서술을 하는 거예요. 기술이라는 말이 어떤 스킬이 아니라 서술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는 생물학적 요인, 지리적 요인, 시간적 요인, 사회 경제적 요인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생물학적 요인으로서 뭐 연령, 성별, 인종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연령에서 이 질병이 많이 발생하더라.
어떤 성별에서 많이 발생하더라. 어떤 인종에서 질병이 발생하더라. 그냥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이게 또 역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 현상들을 갖다 그냥 기술하는 거예요. 뭐 지리적 요인이다. 그러면 어떤 지방에서 어떤 질병이 발생하더라. 뭐 유행적으로 발생하더라. 뭐 산발적으로 발생하더라. 뭐 이런 거. 자, 예를 들면은 이제 존 스노우가 대표적으로 이 기술 역학을 썼는데요. 콜레라를 역학을 했어요. 제가 저번에 라인 강이라고 했는데 템스 강이에요. 그래서 템스 강에 먹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요. 콜레라에 걸렸던 거예요. 근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안 걸렸어요. 아, 그래서 템스 강에 먹은 분들은 이 콜레라에 걸리더라라고 그냥 그 현상을 그냥 서술해 놓은 게 바로 이게 바로 기술 역학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2역학이라고 하는 이 분석 역학은요. 기술 역학을 바탕으로 해서 가설이라는 말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가설을 규명하는 역학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단면 조사, 실험 대조군 조사, 코트 조사 세 가지가 있어요. 저 요거는 다른 자료에서 가져온 거라서 조금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단면 조사라는 것은요. 일정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특정한 시점이나 기간 내에 질병과 그 인간 집단이 가지고 있는 원인 있죠. 원인의 요소와 그 다음에 질병을 동시에 조사하기 위해서 그런 상호 관련성을 찾아내는 상관관계 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역학은 단면적 연구는 어떻게 보면은 이 기술역학하고 좀 비슷하지만은 차이점은 가설이 있냐 없냐 그거예요. 그래서 가설은 가진 상태에서 검증하기 위해서 약간 좀 이거를 단면 조사를 하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 설문지를 돌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 질병이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다라는 거를 그 설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비용이라든가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여러 가지 종류의 질병을 조사를 할 수가 있고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굉장히 대상 인구가 많아야지 그게 일반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질병의 요인과 전후 관계는 규명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험 대조군 조사예요. 실험 대조군 조사라는 것은 뭐냐면 질병에 이완되어 있는 환자군과 질병이 없는 그런 건강한 대조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서 뭐 이런 질병이 있는 그 환자군은 아마 뭐 가설을 설정하는 거죠. 아마 이 질병 때문에 원인이 될 거다라고 그런 요인이나 요 속성을 갖다가 어떤 원인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게 바로 환자 대조군 연구예요. 그래서 과거에 뭐 폭로되었던 비율과 그 다음에 대조군 중에 폭로되었던 그 비율을 갖다가 유효성 차이를 보는 건데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게 있었는지 보는 거기 때문에 후향적 연구에 속하고요. 또는 기왕력 연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군과 이제 대조군 간의 위험 요인 폭로 여부를 보려니까 그 비찹이라 그래가지고 오드 레이트를 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드 레이트는요, 제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빨리 조사할 수가 있고 저렴하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이거는 환자분한테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보 수집이 불확실할 수밖에 없고 편견이라든가 뭐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대조군을 어떻게 선정하지라는 그런 것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위험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예측할 수가 없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아무래도 희귀 질병이라든가 아주 짧은 기간에 유행하는 그런 질병들은 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코호트 연구라고 하는데 여러분 코호트 집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동일 집단이라는 뜻이고요. 즉 질병 발생이 요인이 된다고 판단되는 동일한 특성을 가진 인간 집단을 갖다가 코호트라고 하고요.
일단 이거는 특정 코호트 집단하고요. 통로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관련이 없는 인구 집단 간의 발생률을 비교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전향적인 것과 후향적 코호트로 나누게 되거든요. 전향적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면 자궁 경부암을 보겠어요. 그래서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자분과 그 다음에 그 수녀님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딱 시작을 해서 10년 뒤에 10년 뒤든 어쨌든 자궁 경부암이 발생할 때까지 조사를 하는 게 바로 전향적인 거예요. 앞으로 이게 현재 시점으로 해서 미래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이 길다 보니까 뭐 중간에 누락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비싸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많은 대상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저온점은 이제 굉장히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는 뭐 상대 위험도라든가 기속 위험도 산출이 가능하죠. 요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린 거 기억나죠? 네, 네, 그렇고요. 후향적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현 시점으로 해서 과거의 어떤 과거의 어떤 기록을 근거로 두고요. 이게 이 과거의 어떤 이 행동 때문에 질병 노출에 됐기 때문에 지금 질병 발생이 원인이 되었더라고 추정하는 것이 바로 그거를 갖다가 두 개를 비교해서 비교 검증하는 것이 바로 이 후향적 코호트에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론역학. 예, 이론역학은 바로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의 이론적 현상이나 발생을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뭐 이론적으로 그 유행 법칙이나 현상을 수식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인 바로 실험역학이에요. 실험역학은 제3의 역학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론역학이 뭐 3단계라고 하고는 이제 책마다 조금 다른데 원래는 이제 실험역학이 이제 3단계 역학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가설을 했으면 검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험적인 방법으로 이론을 갖다가 입증하는 것이 바로 실험역학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인간 집단을 대상으로 한 개인 환자를 그 환자의 증상과 질병의 양상을 기초로 인구 집단이나 지역 사회를 조사 대상으로 확대 비교하여서 역학적 재해 요인을 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인간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하는 거라서 조금 윤리적인 견지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IRB를 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조지아 골드버그의 그 펠레그라라는 이거의 역학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2명의 죄수들을 가지고 펠리그라에 걸린 이유가 바로 야채를 섭취하지 않아서 생긴 거야. 그렇다 보니까 이 죄수들한테 펠리그라를 이제 걸리게 하고 그 다음에 야채를 먹였더니 아무래도 나았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 실험했더니 됐어. 나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입증한 거예요. 네. 자,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나머지 뭐 생태학적 연구도 있고요. 이거는 상관적 연구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작전 역학이 있어요. 작전 역학은 옴느니 했는데요. 이거는 조금만 기억해 두세요.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의 운영을 개통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 서비스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작전이에요. 쉽게 말해서 뭐 예를 들면 산업재해가 일어났는데 그거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더라. 뭐 이렇게 밝히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보건 서비스에 향상시킬 목적으로 하는 게 이제 바로 작전 역학이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 질병 발생의 3요소는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병인, 환경, 숙주죠. 그래서 감염병이 생성되는 과정은 바로 6단계를 거치는데요. 바로 이 병인 요소에는 이제 바로 병원체와 병원소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병원소라는 것은 이 병원체가 이제 담겨 있는 곳이 바로 병원소인데, 이것이 탈출을 하는 거죠. 뭐 호흡, 소화, 비뇨, 개방성 상처라든가 아니면 기계적으로라든가 수직, 그러니까 즉 엄마가 아기한테 그 전파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탈출을 함으로써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전파가 되면은 이제 침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숙주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이걸
통해서 이제 감염병이 유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염병 생성 6과정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즉 병원체, 병원소, 탈출, 전파, 침입, 세숙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체는요 많죠. 뭐 원충이 될 수도 있고 진균이 될 수도 있고 세균, 리케차, 바이러스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뭐 구분하는 게 조금 나와요. 뭐 진균이라는 것은 곰팡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알 수가 있는데 특히 뭐 세균성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결핵,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패스트, 한세 전부 다 이거 세균이에요. 그리고 리케차하고 바이러스가 있는데 바이러스도 여러분들 웬만하면 알 거예요. 홍역, 뭐 광부병, 뭐 소아마비, 뭐 볼거리, 뭐 유해성 이하선염이라고 그러죠. 뭐 천년두 이런 다 인플루엔자 전부 다 바이러스인데 크기가 달라요. 이 크기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즉 세균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리케차고 바이러스가 가장 작습니다. 자, 리케차는요. 리케차로 이렇게 병원체를 가진 거는 발진 티푸스, 발진염, 그 다음에 그 쯔쯔가무시 이런 것들이 리케차에 해당합니다. 자, 두 번째 병원소예요. 병원소는 인간 병원소,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토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 병원소에는 현성 감염자 또는 불현성 감염자, 보균자가 있어요.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쉬워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불현성 감염자가 병원소가 되는 게 대표적인 게 일본내염이에요. 그리고 소아마비,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콜레라, 선홍열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는 감염자가 이게 전염을 해요. 퍼뜨려요. 예. 그리고 동물 병원소로는 뭐 쥐가 퍼뜨리는 게 대표적인 게 뭐 패스트죠. 이런 거는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소가 퍼뜨리는 것은 탄저병, 그 다음에 결핵, 돼지가 퍼뜨리는 것은 살모렐라, 그리고 개가 퍼뜨리는 광견병, 양이 퍼뜨리는 거 뭐 탄저 사상열, 그 다음에 탄저는 뭐 개, 고양이 뭐 이런 것들 다 퍼뜨려요. 말도 퍼뜨리고요. 네. 그리고 토양에서 퍼뜨리는 게 뭐 보툴리즘, 구충증 이런 파상풍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탈출이에요. 탈출하는 것은 호흡기를 통해서, 소화기를 통해서, 비뇨기를 통해서, 개방상처를 통해서 뭐 이런 주사를 하는 게 바로 기계적으로 이제 이 탈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전파 종류에는요,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로 나눠요. 직접 전파는 접촉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 성병이라든가 트라코마, 비말 핵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전파되는 게 있고요. 간접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활성 전파체와 비활성 전파체로 이제 퍼뜨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달물이 있어요. 계달물이라는 것은 이런 동물이 생물이 아니라 뭐 우리 뭐 침구류라든가 왕구류 뭐 이런 거 있죠. 우유, 뭐 가공식품, 뭐 공기 토양은 제외하고요. 어쨌거나 뭐 손수건, 침구류 이런 거에 의해서 그 퍼뜨려지는 게 트라코마나 결핵, 천년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요.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 단지 이제 또 참고로 이제 매개 절쪽 동물에 의해서 감염되는 거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곤충이 대표적인데 여기에는 증식을 해서 퍼뜨리는 게 진드기, 모기, 벼룩이 퍼뜨리는 죄기열 일본 내염 패스트가 있고요. 바륙형은 모기가 이제 모기 몸에서 성장을 해서 이제 퍼뜨리는 거. 사상충증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요즘 바르큐 정도는 아마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새 숙주로 이제 되는 거죠. 새 숙주로 이제 옮겨지면은 이제 드디어 질병이 발생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롭게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에는 바로 이 숙주의 감수성과 면역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감수성과 바로 면역이 뭔가예요? 감수성은 접촉 감염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나 발병을 많이 하느냐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감수성이 높으면
질병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겠죠. 네. 그리고 동력과 저항력에 따라서 발병하거나 면역이 형성이 되겠죠. 아무래도. 네. 자, 그렇다면 면역은요.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으로 나누거든요. 뭐 선천 면역,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선천 면역이라는 것은요. 선천적으로 얻어 획득되는 면역이에요. 뭐 어떤 인종에 따라서 아니면 종족에 따라서 개인 특이성에 따라서 면역 형성되는 게 다르겠죠. 그다음 후천적으로 면역 형성되는 건요. 수동 면역과 능동 면역이 있어요. 능동 면역은요. 다시 자동 능동 면역이 있고요. 인공 능동 면역이 있습니다. 자동 능동 면역이라는 것은요. 능동이니까 뭐예요? 내가 증상 없이 감염이 됐다가 생성되는 면역이에요. 대표적인 게 두창이라든가 수두, 홍역 같은 거, 이하선염, 유해성 이하선염, 백일의 선홍열, 발진 티푸스, 콜레라 패스트, 뭐 이런 것들은 자동 능동 면역이 됩니다. 대신 인공 능동 면역이라는 인공적으로 자기 몸에서 생성되게 도와해주는 거예요. 백신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 아니면 순화독소를 백신이나 순화독소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백신도요. 생균을 쓰는 게 있고요. 사균을 쓰는 게 있고 순화독소를 쓰는 게 있어요. 생균을 쓰는 게 바로 살아있는 균을 쓰는 게 이제 BCG 접종. 이거는 생후 1개월 후에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맞는 백신이 바로 BCG입니다. 결핵 그죠. 그다음 두 번째 뭐 두창이라든가 수아마비, 홍역, 반진, 황열, 풍진, 인플루엔자, 일본내염은 생균을 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사균을 쓰는 게 백일의 콜레라, 뭐 주사형 소아마비, 그다음에 패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일본내염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 순화독소를 쓰는 것은 디프테리아, 파상풍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능동명령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감염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면역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있고 백신을 넣어서 되는 게 있다. 예. 그다음 수동 명령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동 수동 명령이 있고 인공 수동 명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동은 엄마가 수직 전파되는 그 대표적인 엄마를 통해서 생성되는 면역 그리고 항독소라든가 면역 혈청을 넣어가지고 생기는 면역이 인공수동 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안 외워둘 수 있는데 요 구분하는 걸 외워두셔야 돼요. 대표적인 뭐 질병이 뭔가 뭐 이런 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요 법정 감염병은 꼭 한 가지는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에는요 제4 법정 감염병이 있어요. 자, 1급 감염병은 뭐가 있냐면 즉시 신고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17종이 여기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뭐 에볼라, 두창, 패스트, 사르스, 메르스, 뭐 디프테리아, 뭐 요 정도 외워두세요. 요거 정도는 1급 감염병이에요. 즉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급은요. 2급하고 3급은 24시간 안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2급은 21종, 3급은 26종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2급에는 뭐 결핵, 이질, 뭐 이런 거 있죠. 폴리오, 그 다음에 간염, 백일해 이런 거,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한센병 뭐 이런 거는 2급에 3급은요. 26종으로서 뭐 파상풍, 발진, 티푸스, 에이즈 3급이에요. 쯔쯔가무시, 일본 내염, 간염, B형 간염하고 C형 간염 여기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3급에 해당하고요. 4급은요. 일주일 안에 하시면 돼요. 23종 여기에 포함되는데 뭐 성병이라든가 원충이 감염된 게 보통 이제 4급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자, 신고 방법은요. 의사가 진단하고 그 병원에 있던 병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관할보건소장에 신고를 하는 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감염병이 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당연하죠. 첫 번째는
예방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예방을 하냐면은 병원소를 제거한다든가 환경 위생에 신경을 쓰는 거죠. 예를 들면 기침 예절이라든가 손 씻기 예절 있죠? 손 씻기 중에서 여러분들 다 아는데 제가 미국 면허 시험 칠 때 이게 나왔던 것 같아요. 뭐 반지라든가 뭐 이런 거 있을 때는 다 빼서 다시 써야 된다라는 거. 손 씻기 할 때. 그거 하나 더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감염력을 감소시키는 거죠. 즉, 뭐, 백신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해서, 전파를 예방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주의지침이 있어요. 자, 주의지침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주의지침에는요, 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기 감염으로 된 게 에어보론이죠. 에어보론으로 감염되는 것은요, 어떻게 하냐면, 음압병동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문을 닫아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음압병동이면서 에어브론, 그러니까 공기를 통해서 전파하는 이런 전염병은요, 무조건 음압병동을 해서 내야 되고, 대표적인 코로나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항상 문을 닫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득이할 경우에 환자가 나갈 경우에는요, 환자한테 N95 마스크를 꼭 씌우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비말 감염되는 거. 자, 비말 감염은 드랍렛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1인실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부득이하게 2인실에 사용할 경우에는 환자 간격은 2m 거리를 두셔야 돼요. 아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보통 사람 다 아실 거예요. 항상 비말은 2m 간격을 둬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아마 상식적으로 이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외과 마스크 써도 돼요. 그리고 단 환자가 부득이하게 나갈 경우에는 환자한테는 N95를 씌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접촉 감염. 컨택입니다. 컨택에 의해서 감염되는 건 어떻게 하냐. 항상 장갑을 끄셔야 되는데, 장갑은요, 그 가운이 소매 끝까지 다 막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일회용 가운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접촉이기 때문에 항상 문이라든가 그런 스위치 같은 것도 항상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전염병이 들 때는 어떻게 관리한다? 예방하는 게 있고, 주의지침을 만들어서 이제 알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퀴즈가 나갑니다. 자, 전염병의 발생 유행가 3대 인자 중 환경적인 인자에 해당하는 것은 전염원, 전염 경로, 감수성, 면역성, 환자 보균자 병원소 뭐겠어요? 전염 경로가 되겠죠. 자, 뭐죠? 병원체와 병원소는 병인 요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새로 숙주에 가는 것이 이제 숙주 요인이고 나머지는 다 환경 요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불연성 감염을 알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죠? 집단 검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지금 우리가 무증상 환자를 불연성 감염이죠. 얘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임상 증상이 모두 없어졌지만은 체내에 일부의 병원체가 남아있어서 환자가 계속 균을 배출하는 보건자는 뭘까요? 그렇죠? 회복기 보건자가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전염병이 아닌 것은요? 4번입니다. 이상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